네, 안녕하세요. 예, 들리세요? 일요일 저녁 8시인데, 오늘, 예,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뭐예요? 이란, 이스라엘 관련 뉴스죠, 그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거야.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자, 미국 시장이죠? 다우지수도 약세 출발을 해서, 뭐,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약세 출발을 해서 1.6% 하락을 하고 뭐 전반적으로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섹터가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그 약세 요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는 이란의 공격,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통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이 갈등 이 부분 속에서 중국이 미국의 CPU를 2027년까지 교체하라고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하고 거기에다가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실적 부분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급락을 했어요.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뭐 표면적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자, 그런데 중동발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현실화가 우려된다라는 이제 기사 요 내용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요걸 한번 조금만 살펴보고 나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셨죠? 자, 실질적으로 지금 뭐 4월 1일 날 그죠?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죠? 이란이 보복 공격할 거라는 걸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서 그죠? 이란이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된 거야. 그래서 이란의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을 했어. 요거는 이제 공격하기 전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그죠? 이런 이 저항의 축 라인 부분에 배후인 이란이 이스라엘을 본토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명분은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준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뭐 시장에서는 영향을 일부 보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크게 진행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뭐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그죠? 뭐 난리가 났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예멘 후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온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4월 1일 날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 이러면서 7명이 죽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혁명수비대 이란 고위 간부들이 죽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 이란이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미 4월 6일부터 진행돼 왔었던 거라고. 그죠? 그럼 이제 악재는 예상이 돼 있었던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우리 카페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예, 빌면님 안녕하세요. 예. 기사 내용들이, 그죠? 조만간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죠? 그런 내용들은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실제로 진행된 상황인 거야.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기사 올려놓은 내용도 그죠? 여기 있잖아. 4월 11일에도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임박 보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미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일부분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그죠? 해외 시장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동 전쟁 요 부분에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그러면 유가가 급등해야지. 그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는 거야. 유가가 급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중에 87.5 WTI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 그죠? 유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다가 내려왔어. 거기다가 뭐냐? 에너지 관련주인 엑스모빌이라든지, 그죠? 이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이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실제 폭격을 한 부분이 차액 실현의 배경을 만든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란은, 이스라엘이 왜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좀 아셔야 돼. 왜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전쟁에서 좀 빨리 철수하고 하마스하고 휴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거부하고 왜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까지 공격을 했느냐?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부정부패 이 부분 때문에 지지도가 10% 내외예요. 10% 내외. 네타냐후 총리가. 응? 왜냐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인질들을 그거 하고 거기에 부정부패 연루돼 갖고 지금 전쟁 휴전이 된 순간 아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가장 핵심적인 적이라고 보는 이란을 공격을 해서 자극을 해서, 그죠? 이 전쟁을 조금 더 길게 갖고 가는 속에서 어떻게 하든 지지율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네타냐후의 의도라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대통령 위에는 종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한 회의가 일정 정도 있어서 이란도 내부적으로는 시위에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놓여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그 내부적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 그죠? 우리가 북한 이야기할 때도 북한에서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되면 또 정치적인 불안이 있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안의 내부적 사정을, 그죠? 외부로 발산하면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죠? 국민이나 인민들이 내부에 대한 불만을 바깥으로 쏟게 되는 그런 정치적 이용, 정치적 목적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라고. 거기에다가 사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 전쟁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이스라엘 폭격이 계속 연장 확전될 거냐. 그래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갈 거냐. 그죠? 갈 거다 안 갈 거다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안 갈 거다의 90% 이상이다. 왜? 둘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부분도 미리 정보를 서방 국가에게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바이든이 조만간 이란이 보복 공격할 거다. 이란은 공격할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요구를 했는데 유엔 안보리나 유엔에서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무인 드론 공격을 했대 이제, 그죠? 한 300여 기. 그런데 이미 바이든이 그 전에 공격할 가능성 이야기를 다 해줬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하마스 때처럼 이스라엘이 온치 당하지 않고 그 드론의 99%를 격추했대잖아. 그죠? 미국 군도 마찬가지로 격추하고. 그러니까 이란도 공격했다는 명분을 얻고, 그죠? 그러면서 민간인 피해는 여아 한 명인가 그렇죠. 다 군사시설 이런 쪽에 폭격을 하고 민간 지역에는 폭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짜고 친 거라는 거지. 그죠? 이란이 시리아 내 영사관 이스라엘 폭격에 대한 보복. 이걸 통해서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란 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흐름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도 폭격을 맞았지만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는 상태고. 그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란도 핵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전쟁은 지금 네타냐후 아까 이야기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그 비리나 또 지지율 약세 이걸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나온 건데 이게 미국의 정치적 상황, 선거 상황하고 맞물려진 거지. 뭐냐면 바이든이나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흐름인데 이번에 이 폭격 이후에 네타냐후가 반격을 한다. 이러니까 미국 바이든이 반격하지 못하게. 그죠? 그 뉴스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야. 들으셨을 거고.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그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국경이 접촉되지 않고 있지, 그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시리아니 요르단이니 이렇게 이라크니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영토가 직접 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공을 넘어서려면 이 사이에 있는 국가들의 이해가 필요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직접 여기를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 이란을. 누구 도움 없이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 도움 없이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약 4천만 명 정도 되죠. 우크라이나 인구가. 그죠?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만 명 정도.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될 거야. 왜 인구 얘기를 하냐면 징집할 수 있는 연령층이 인구가 적으면 사람 수가 적잖아. 징집 군인 인력도. 그래서 여성이니 노인네들도 막 징집하는 게 우크라이나잖아. 그래서 오래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길게 끌고 가면 그 인구수가 중요한 이유도 그런 거라고. 암만 군사적 무기 체계가 좋아도 기본적으로 병력이 모자르면 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 못해. 930만 명인가 그래요. 이스라엘 인구가. 이란 인구는 9천만 명.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구에 대비 비해서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열세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든 대선 앞두고, 바이든이 이제 뭡니까? 네타냐후가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바이든의 선거 자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와주지 않으면 돈을 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미국에서 가장 승부처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슬람인들이 꽤 많다고 거기에. 그래서 이슬람 쪽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슬람 표가 바이든을 안 찍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현상이 전개가 되면 바이든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만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보복만 하지 않는다면 확전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가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죠? 진짜 그 확전, 이미 이란이 보복할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대응할 수 있는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그 흐름을 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확정 가능성은 크지 않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관련 뉴스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왜 이제 사실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 이란이 이스라엘계 이스라엘계 선박을 납포했던 것처럼 그쪽을 장악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부담스럽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의 노출로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야. 아셨죠? 그 관련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넘어온 뉴스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었다면, 그죠? 요렇게 이전에 4월 6일부터라고 하지만 실제로 뉴스에 나온 건 우리 시장으로 4월 11일 날 이미 제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임박 보도. 그죠? 목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영향 흐름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은 폭격을 함으로 인해서, 그죠? 노출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죠?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이 뭡니까? 선물을 주구장창 매도했던 거 아니야. 금요일 날. 그죠? 주식은 매도를 별로 안 했는데, 위험관리, 선물은 위험관리를 한 거야. 13,000계약 매도를 하면서.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금요일 날 쏟아졌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보게 되면 코스닥은 800억 정도 나왔고, 그죠? 코스피는 5,500억 정도 흘러나왔잖아. 5,500억 정도 흘러나온 부분이 대부분 금융투자, 코스닥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가 나왔고, 선물 위험관리했고, 콜옵션 매도 때려놓고, 그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내일 아침에 지수는 약세 출발하겠지. 약세 출발한 개파락을 한다면 양봉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죠? 어리버리하게 시작되면, 보합권으로 시작을 되면,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오겠지만, 지수 상황으로는 뭡니까? 우리 시장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미국 시장이 떨어질 것, 그리고 이란이 폭격할 거를 이미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크게 놀랄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그죠? 오히려 그 부분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죠? 미국 시장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그죠? 중국 정부가 요 내용이야. 중국 정부가 올해 초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이 3대 국영 이동통신사의 장비를 점검하고 외국산 CPU를 2027년까지 교체하라. 그죠? 그 뉴스가 가장 크게, 그래서 통신망에서 외국 반도체를 퇴출하라.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야.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그죠? 외국 소프트웨어도 금지하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쪽 부분이 급락을 한 거라고. 올해 인텔 점유율이 72%, AMD 점유율이 23%, 이 서버용 CPU 시장에서, 그래서 인텔하고 이 AMD가 5%, 4% 급락을 하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3, 4%씩 급락을 한 이 부분이 컸다. 그죠? 그래서 아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반도체, 엔비디아, AMD는, 그죠? 엔비디아는 그나마 올라왔던 거 하락하고 하면서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AMD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이미 많이 떨어져 내려와 있잖아. 그죠?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의 이 갈등, 이 속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인텔하고 AMD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시장에 실적이 발표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익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야. 응? 그런데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이익 전망이 기대를 밑돌면서 급락을 한 거야. 그죠? 대량 거래를 통해서 급락을 한 부분이잖아. 그죠? 한 방에. 이런 부분들은 은행주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간 것도 무리였지, 사실. 응? 조만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했는데도 급락을 했고, 얘뿐만이 아니라 은행주 전반이 약세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여튼 JP모간 체이스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아까 본 것처럼 엔비디아나
엔비디아는 지금 멀쩡하잖아. 뭐 올라왔던 거 다시 구가면서 지금 박스권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죠? 인텔하고 AMD 이쪽이 약세를 보이는 거지. 다른 쪽은 멀쩡하다.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상징적인 부분이 더 가미되면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 정도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 쪽은 이제 반도체 쪽은, 반도체 쪽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은 뭐 내일 아침에 조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날 안 좋았다가, 그죠? 그 이야기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미국 시장의 섹터 흐름 부분을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뭐 보게 되면 이제 요걸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총선 끝나고 저 PBR 관련주들 이기면서도 거기에 은행주들, 그죠? 은행주들이 금요일날 세게 떨어진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나 KB금융 이런 쪽이 다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지금 미국 시장의 금융주 약세 흐름하고 얼추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번 주, 그죠? 월요일날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하고. 그죠? 계속 이제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가 주 흐름으로 가지. 화요일 날은 존슨앤존슨,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17일 수요일 날 ASML, 그죠?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금요일. 근데 지금 넷플릭스는 쪽으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 이제 월요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 그죠? 전달보다는 0.6%, 전달 0.6%에서 이번에는 0.4% 조금 소매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는 조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죠? 그리고 미국 3월 컨퍼런스 선행 지수가 목요일 날 나오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아주 크게 움직일 부분은 월요일,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의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중요도가 좀 있고, 중국의 1사분기 GDP. 그런데 이제 중국의 GDP, 1사분기 GDP가 5%가 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데,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는 양호할 것이라고 보는 혼조 국면. 그러니까, 요 지표 부분은 뭐예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지표 부분들은 안 좋게 나오면, 금리를, 6월이든 7월이든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좋게 나오면 또 9월이나, 이렇게 금리 인하를 늦추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의 등락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실적 흐름으로 가는 흐름이 더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약세 세 가지 요인 흐름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그 부분에 7, 80%는 이미 우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산업적인 부담,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이 하락 부분이 셌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쪽 라인 부분에 대한 경계,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폭격을 했다리니까 약세 출발할 가능성은 있어도 이미 금요일 시장에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면서 걱정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를 들어가면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그동안 요게 이제 글로벌 제조업 회복 보인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시장 지표로 알고 있는 거고, 가장 센 흐름을 보였었던 일진전기나 HD 현대일렉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부담권에서 단기 이 고점의 징후를 좀 보이는 형태의 흐름이 지금 나온 상황인 거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저 PBR 관련주 이쪽 라인도 전체적으로 별 볼 일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있어서는 뭡니까? 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다 해서 그러면 이제 방산 쪽이 강세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X라든지 현대로템. 그런데 쭉 치고 가기보다는 아침에 지수를 맞춰줄 부분, 그쪽이 이제 방산 쪽에서
지수를 일정 정도 받쳐주는 흐름이고 나머지 쪽은 약세 출발을 할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반등 흐름을 보인다면 장 초반에는 뭐 이 방산과 거기에 이제 금요일 날 급락했었던 뭐 정유 뭐 100불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가도 단기 고점을 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GS나 S51 이런 쪽이 왜 먼저 이렇게 세게 떨어졌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 유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런 부분을 간다면 이렇게 세게 떨어질 이유가 없지. 그죠? 그래서 유가 흐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지정학적 이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내일 아침에 뭐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이 모습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죠? 오히려 지금 조선주 쪽 라인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얘네들 그죠? 계속 옆으로 행보한 얘네들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해도 뭐 크게 칠 부분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그러면 이제 실적 관련 실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쪽 라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그 실적에 있어서 지금 보이나요? 4월 1일에서 10일 수출 실적이 우리 그 4월 1일에서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를 해 있고 그러니까 수출도 3월 달보다도 양호하고 그죠? 전체 연간으로 봐서 작년도보다도 훨씬 양호하고 그지? 그러니까 지난달 3월보다도 수출 실적이 양호한 상황이고 4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그죠? 전년 동기 대비로 봐서도 양호하고 그래서 수출 전체적으로는 양호하기 때문에 나름 이 미국 시장의 약세 부분 그것만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 얘기는 금요일에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화장품 관련해서 지금 미국향 수출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저는 이제 화장품 쪽으로 매기가 더 집중될 거라고 보는데 왜 모습이 섹터상 모습이 다 비슷하게 돌아 나오고 있거든. 그죠? 아모레퍼시픽도 여기서 뭡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돌아서 나올 수 있는 위치를 딱 갖고 있고 코스맥스도 여기 이미 여기를 돌아서 나왔고 여기 박스였잖아. 2주 동안. 그죠? 아모레퍼시픽도 2주 박스. 코스맥스도 2주 박스. 그죠? 시장이 내려오고 있는데 LG생활건강도 자꾸 반등하고 근데 제일 못한 애고 한국콜마도 거의 양봉이 요새 2주 라인 잡아주고 있고 그죠? 코스메카 코리아도 여기서 돌아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센 놈은 누구? CNC 인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매출 실적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 CNC 인터내셔널 그런데 미국향 수출이 가장 높은 쪽으로 보게 되면 그죠? 시가총액 적은 애들 클리오라든지 토니모니 이런 건 원체 작은 애들이고 네오팜이나 이런 건 2천억도 안 되는 애들이니까 얘는 그게 없고 실적으로 보면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맥스 그죠? 요쪽이 미국향 쪽 얘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짜리